경기 침체는 23년에 온다고 그랬다가 24년에도 또 온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배웠다는 양반들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릴까? 예측을 지난 디플레 시절에 맞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가중치가 너무 높은 거지. 인플레 시대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가 좀 떠 있기 때문에 디플레 시대처럼 금리 1, 2%에 그렇게 목을 매지는 않거든요. 그냥 물가가 올라도 내가 벌이가 늘어나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디플레 시대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곧장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대는 디플레 시대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를 창출하려고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근데 인플레 시절에는 금리가 인하되면 구매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십몇 년간, 20년간 가중치가 됐던 게 지금과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때 경기 침체 모델들은 주로 디플레 시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맞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인플레 시대가 왔잖아요. 수정은 하고 있지만 수정 속도가 느려서 이걸 좀 반영하는 데 시간이 좀 느립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 역사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데 지금 인플레 역사가 이제 2, 3년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7, 80년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너무 환경도 다르니까. 그리고 경제 지표도 저도 경제 지표 강의할 때 제일 1강에는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이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 별로 없죠. 매달 첫날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의 향방을 알려주고 증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예측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네, 그죠? 요거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은행들이 대출 잘해주고 부도가 잘 안 나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중소기업은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겠죠. 은행들이 몸을 살 테니까. 그래서 중소형들은 채권을 발행을 하든 대출을 받든 높은 금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과의 그 금리 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건 위험이구나. 요거 확대되면 이제 곧 ISM이 찍고 내려올 테니까 위험하겠군. 그래서 주식을 줄이면 된다. 이게 거의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ISM은 안 바뀌었는데 요게 약간 좀 달라졌어요. 요거 보면 ISM은 지금 21년 그때쯤 20년 중반쯤에 정점을 찍고 63을 넘겨 정점을 찍고 거의 2년 넘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하락하다가 요즘 약간 고개를 들었는데 아직은 기준점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얘는 코로나처럼 위험할 때 이렇게 스프레드 확대가 됐다가 쭉 내려왔는데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던 시기 20년부터 21년 상승할 때는 여기 내려온 게 맞죠. 여기까지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는 21년쯤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말아버리죠.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얘는 뒤집어 놔야 얘랑 연결이 돼. 왜? 얘는 올라가는 게 좋고 얘는 올라가는 게 나쁘니까. 그렇죠.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관관계가 깨졌어.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급락을 하니까 얘는 급등을 하잖아. 근데 이제부터 안 바뀌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은 이게 회사채하고 국채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채는 위험할 수 있잖아. 어떤 업을 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힐드라고 하면 고수익, 고이율이잖아요. 왜 고이율을 주겠어? 위험하니까 많이 주지. 그럼 하이힐드에 포함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를 보면 주로 이제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라는 건 이제 필수 소비재는 이제 경기가 나쁘든 좋든 무조건 사야 되는 건 필수 소비재고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쇼핑한다.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쇼핑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건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패드를 하나 질러야겠다. 이런 건 임의 소비재죠. 아이패드가 요즘은 이제 임의 소비가 아니라 필수 소비인 것 같긴 하지만 임의라는 건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싶어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선 자동차는 뺍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임의 소비가 아니잖아요. 자동차 빼고 원래 이게 하이힐드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얘들이 커졌어. 그래서 25%까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를 빼면 한 22% 정도 되고 그리고 항공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의외로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안 와가지고 얘네들이 잘 나가요.
돈을 잘 버니까 회화채를 발행할 때 금리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요긴함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뭐 거시 공부 막 열심히 할 때, 초반에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다. 뭐 서비스업이 전체 GDP 75%나 차지해서 다 서비스인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81%가 81%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19%란 얘기예요. 19%. 그래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미국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랑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이제 서비스보다는 물건을 파는 국가니까. 근데 미국은 서비스가 81%니까 서비스가 괜찮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제조업은 작살나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GDP가 별로 안 내려와요. 이 빨간 건 GDP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 지표가 해석법이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위주의 그 경기 예측 이런 것들의 효용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예전 같이 그렇게 돗자리 까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무당들도 왜 감 떨어지고 하면 계룡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하잖아요. 기를 충전해야 된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 거시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디플레 모드에서 인플레 모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서비스업이 더 많아졌고, 그것들 때문에 경제 지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해석 능력이 예전보다 훼손된 것들이 좀 많아서 예측률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를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주가도 경제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해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경제는 살아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제와 그 통화 정책은 사실상 재무부하고 연준이 협업 관계다. 협업 관계고, 그럴 만한 협업을 하기에는 파월만한 좋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파월은 경제적 감각은 떨어져도 정무적 감각이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의 변호사가 경제학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연준 의장까지 가게 되는 것도 그 특유의 정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졸라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땐 정말 가만히 있어. 그래서 트럼프한테 눈에 들었죠. 얘는 아무 색깔이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가 트럼프는 이제 아무리 파월이라도 이제 너무 그랬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제로로 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걔도 파월 연준 이사에서 짬밥이 있는데 요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개겼다가 그 이후로는 그걸로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바이든한테 협력하면서 또 재임에 성공하고 이런 그 엄청난 그 정무적 감각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양반 그 어디 연준 의장 끝나면 민주당이나 이런 데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정무적 감각은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바이든이나 백악관이 하는 말, 옐런이 하는 말을 그 두리뭉실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놓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왜 금리가 장당의 금리가 역전이 되고 스프레드가 뒤집어지고 할 때 지금 금리 인상이 경제를 망가뜨린다라고 주장을 할 때 파월은 이걸 갖고 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스프레드가 중요해. 그래서 다른 스프레드가 역전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수세에 몰리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 예상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강한데도 그 많은 고용 지표 중에서 약한 거를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고용시장이 약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하를 땡길 가능성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파월이니까 가능한 거거든. 몇 번 해봤잖아요. 몇 번 겪어봤잖아.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는 오히려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재무부하고 파월의 정무적 감각 때문에 지금 협업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왜 국합 배드캅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은 되게 강하게 하고 한 명은 되게 유하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협상을 할 때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통적인 전략인데, 지금 국합은 재무부가 있고 배드캅은 연준이 하고 있는데 4월 지나고 2분기가 지나가는 요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돼 있다. 얼마든지 노동시장의 그 디테일을 가지고, 인플레보다 노동시장의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에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3월에 하는 건 약간 김칫국이었고, 왜냐하면 그 12월에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월이 좀 화답을 했는데, 시장이 파월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역시 바이든한테 파인 받아서 저러는구나, 빨리 달릴 수 있겠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무부가 4월 달에
세금 거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된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 2월 달에는 좀 그 기대감을 걷어내는 시기가 조금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3월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빠르면 5월, 2분기 이후가 됐던,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인하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연준은 다시 우리 투자자의 편이 될 것이다.